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부터 이야기했던 것들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저가법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저가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가 장부가액이라는 거예요. 최초 우리가 취득했을 때에 취득시 부대비용 포함한 금액, 그 금액이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 그 금액보다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얼마가 하락했다고 보여주는 거고,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표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가치가 상승했을 때는 그냥 취득원가 그대로 보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저가법이 그 제일 중요한 키워드, 재고자산 평가의 키워드인데, 그럼 제가 표현할 때 하락분은 전액 인식하고 상승분은 취득원가 한도로 인식한다라는 것. 자, 봤을 때 예를 들어 X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라고 볼게요. 그럼 1년도에는 우리가 취득 가격이 1,000원인데 800원으로 하락하면 200원의 하락을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200원 하락분을 인식을 할 건데, 또 그 다음 연도에 봤더니 시가가 공정가액이 6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6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장부에는 800원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200원을 더 낮출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또 봤더니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정가액인 1,200원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이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취득원가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600원이라고 적혀 있던 거를 우리는 400원만 올려서 1,000원이다라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1,200원이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오르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취득원가가 그냥 한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 취득원가를 한도로 우리는 그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오른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락했을 때에 이 취득원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 장부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도 얼마에 샀는데 얼마가 내렸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락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원재료라면 원재료를 대변에 써서 줄이지 않고 이렇게 간접법으로 차감 계정을 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법이다 간접법이다라고 말하는 건, 직접법은 그냥 반대쪽에 그 계정 과목을 써서 대놓고 줄여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간접법이라는 건 차감 계정을 달아서 우리가 장부가액은 내린 가격을 보여주지만 보여줄 때는 우리 기존에 있던 취득 가격에다가 차감 계정 달아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쓰는 게 차감적 계정을 다는 간접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800원이라 보여주긴 하는데 1,000원에 사서 200원 내려서 800원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또 200원 더 내렸을 때는 또 똑같이 200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200원이 합쳐져서,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같이 합쳐져서 대변에 있을 거예요. 그럼 4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1,000원에 샀는데 400원 내려서 600원이다라고 보여주게 될 거고, 근데 가격을 회복했을 때는 이 차감 계정을 달고 있었을 때 편리한 점이 취득원가는 그대로 뒀으니까 우리가 내린 금액에 대한 것만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있겠죠. 그럼 이 금액 한도로만 올릴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원이 되어서 600원이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는 400원 한도로만 회복시킬 수가 있죠. 그죠? 창한 씨 이해가시죠? 그래서 600원에서 1,200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취득원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이 400원만큼만 올릴 건데, 그 한도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 모여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개하면서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0원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얘 모여 있는 400원을 그냥 지우면 1,000원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얼마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만 지워버리면 될 거잖아. 그럼 그냥 원재료 1,000원이에요 라고 이렇게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자, 이 계정 과목들의 성격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우리는 원가성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포함 혹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고 표현하고, 그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를 취소하는 매출 원가의 차감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의 성격도 이론상 기억하시고 분계는 그냥 참고로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분계 직접 할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사실. 근데 이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이다, 매출 원가에 포함 가산한다, 매출 원가에 차감한다, 이건 이론 시험에 재고자산 챕터에서 이론 시험에 문제 내야 될 때 숫자 계산이나 그런 거 아니면 평가 손실이나 감모 손실로 문제를 내요. 재고자산에서 문제를 이제 종종 내는데 그때 얘네들이 등장할 거니까 제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다음 감모 손실에 대해서 봤는데, 감모 손실은 그냥 재고자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고자산이 없어진 건데, 이 재고자산 없어진 거를 우리는 정상 감모 손실과 비정상 감모 손실로 둘로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건 원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없어진 걸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이걸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고, 지금 상품으로 어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상품 매출 원가로 분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품 매출 원가로 분계가 되는 거는 우리가 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써주게 되면 나머지를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컴퓨터가 분계를 해줘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 비정상 감모 손실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정상 감모 손실이든 우리는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든 없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00원이라고 쓰는데 이것만 쓰게 되면 매출 원가로 200원 없어진 게 분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그리고 재고자산 없어진 만큼 줄여주면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써주면 컴퓨터는 내가 1,400원 기말 재고자산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타계정으로 대체액에 200원이 들어오게 되어서 얘 뺀 나머지를 매출 원가로 분계를 해주게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느낌이 좀 없죠? 그죠? 자, 간단하게 하나를 보면, 자, 제가 지금 제가 예를 든 거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차변의 기초하고 단기 상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이 컴퓨터 메뉴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이 1,000원, 2,000원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줄 일 중에 하나가 실제 재고액 1,400원을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1,400원을 쓰면 내가 전표 추가라는 걸 하면 컴퓨터가 붕괴를 해준다라는 표현한 게 컴퓨터가 이렇게 붕괴를 해주는데 1,600원으로 상품 매출 원가를 붕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썼던 이 붕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면 이렇게 붕괴해 준다라고 표현한 게 얘를 쓰면 이걸로 붕괴해 준다고 말한 게 지금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 감호 손실인 200원이든 진짜 팔린 매출 원가 1,400원이든 다 합쳐서 이렇게 붕괴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도록 막기 위해서 우리가 비정상 감모 손실이면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200원이 없고 그리고 상품이다라고 해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타계정으로 대체 200원이다. 이 붕괴를 해주고 나서 계산 자료 입력에 가면 여기에는 이제 기초하고 매입이 있는데 타계정으로 대체가 200원이 들어와 있죠. 그럼 똑같이 내가 1,400원치 있다라고 쓰면 매출 원가로 붕괴를 1,400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 없어서 매출 원가로 붕괴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해서 전표 추가를 하면 일반 전표에는 지금 1,400원으로 붕괴되도록 이 앞에는 정상 감모 손실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매출 원가로 1,600원이 되었죠. 근데 그걸 이렇게 붕괴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정상 감모 손실은 이 붕괴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이에요. 이걸 안 걸어주면 컴퓨터가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컴퓨터는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신경 써서 표현해 줘야지만 컴퓨터가 인지를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대변에 썼죠. 그러면 팔린 줄 알아요. 그래서 팔린 게 아니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꿨어. 나중 되면 기부했어. 직원도 줬어. 대표이사가 가져가 버렸어. 분실했어. 전부 다 얘를 써줘야 돼요. 팔린 게 아니니까. 매출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앞으로 계속 쓰일 거니까 어제 재고자산 수업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어제 기출문제도 봤죠. 다른 적용 입력은 생략하되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은 꼭 입력해라. 이건 스마트 AT 시험이든 전산 세무회계 시험이든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입력하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이제 우리 비유동 자산으로 가서 자, 우리 비유동 자산 계정 과목 중에 투자 자산에서 특정 현금과 예금. 지금 계속 여러 번 보니까 이걸 까먹을 수가 없을 것 같죠? 정말 지금은 그래야 돼요.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지금은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점점 진도 나갈수록 얘를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서 안 쓸 거라는 거예요.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이 계정 과목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자주 쓰면 우리가 인지가 되겠죠. 근데 어쩌다 그래서 갑자기 돌발처럼 튀어나오는데 그때 우리한테 제일 큰 적이 거래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얘 표현할 때 무조건 당좌 거래 계속 보증금이라고 말할 거니까 보증금액은 무조건 거래처 쓰는 거다. 내가 받았던 걸었던 줬던 어떻든 간에 보증금은 다 거래처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여기 무조건 은행이 되겠죠. 시험 때는 은행의 당좌 거래 계속 보증금이니까 어디 은행 이렇게 꼭 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는데 투자부동산은 땅이든 건물이든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무조건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얘도 자산이죠. 어제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지금까지 자산들 보면 전부 다 취득 시 부대 비용을 그 자산 계정 과목으로 썼죠. 재고자산이든 지금처럼 투자자산이든 우리 유형자산이든 그래서 자산은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고
대변에 돈 주고 나서 차변에 내가 산 자산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투자 자산도 자산이니까 투자 부동산 취득하면서 중개 수수료가 있었다. 혹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등기 비용이 들었다. 전부 다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매각하면서 팔면서 중개 수수료가 들었어요. 그건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취득할 때 것만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유가증권은 제가 다음 책에서 보기로 했고,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보면 이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구성이 있는 유형의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했죠. 그럼 취득 시점이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도달하는 시점 이전에 지출된 거는 자산 취득 가격에 포함하고, 한마디로 기계장치다, 차량 운반구다, 건물이다, 비품이다 이렇게 쓸 건데, 취득 시점 이후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이걸 따져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면 자산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이라면 비용 처리하는 거죠. 우리 재고 자산에서는 취득 시점 이전은 자산, 이후는 비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유형 자산에서는 취득 시점 이후가 이제 자산 처리하거나 비용 처리하는 얘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유형 자산은 재고 자산보다 취득 시점에 대한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취득 시점 구성하는 요소를 봤을 때 취득세와 취득할 때 들어가는 보험료,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전부 다 취득 시점에 포함될 거고, 기존 건물이라는 건 땅 쓰려고 공장 건물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그럼 땅값은 당연히 토지, 우리 공장 건물 지을 거니까 토지라고 처리하겠죠. 근데 그 위에 있는 건물값도 있었던 거예요. 그 건물은 쓸 생각이 없어. 공장 건물 새로 지을 거야. 그럼 그 건물값도 토지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철거해요. 철거하는 것도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쓰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철거비도 토지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이제 쓸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 토지 정지 비용 들어가도 그것도 토지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사는 거고 땅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을 보면,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은 저와 같이 아직 이야기 안 했죠. 근데 아마 자동차를 직접 세금 내보시거나 집 사면서 아마 취득세 직접 납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취득세 영수증 옆에 지역개발채권 그 영수증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을 납부한 게 아니고 그 금액은 액면 금액이고 공정가치하고 그 금액하고 차이를 낼 거예요. 샀다가 바로 일반적으로 파니까 그 이 수납하는 사람도 대놓고 그 차이 금액을 그냥 달라 그래요. 깡패죠. 그죠?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지역개발 채권이면 공정가액이 6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100만 원 주고 사와서 팔면 바로 6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40만 원 손해니까 그 수납원은 대놓고 그냥 40만 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깡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받으면, 그걸 내면 취득세처럼 세금 내는 느낌이죠. 자동차나 건물 안 샀으면 그 돈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를 같이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지방자치단체가 다 뜯어가는 거예요. 취득세도 그렇고 이 지역개발채권 차익도 그렇고 다 지방세예요. 그래서 그 손해보는 돈, 여러분이 봐도 이 돈은 손해보는 거다라고만 인지하시면 그 손해본 돈은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가 이건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들어갈 건데, 직접 우리가 만들 때는 사후 때부터 건물이다 기계장치다라고 처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가건설이라는 표현은, 자, 어제는 제가 건물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근데 건물 가지고 하면
나중에 많이 오해하시는 게 건설하면 건물이 생각나시죠? 근데 이건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장치도 우리 회사가 주문 제작하면 기계장치도 똑같이 계약금을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다 해놓고 마지막에 완성하면 건설 중인 자산을 지우고 이 돈이 기계장치로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자가 건설이라는 말은 제가 자가 제작이라는 표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제작인 거지 건설하면 건물일 느낌이 강해서 제가 제작이라고도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든 우리 회사가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 회사에 맞춰서 만들게 되면 취득 시점 영업활동에 쓸 수 있기 전까지 들어간 돈은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두는데 이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을 참 좋아하는데 이 계정 과목을 쓰는 문제 중에 90%가 건설 자금 이자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 자금 이자를 납부를 하면 문제는 무조건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을 건데 그 말이 적혀 있으면 건설 중인 자산을 써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그냥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이자 비용을 많이 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신축하면서 건설 자금 이자에 대한 이자 비용 얼마가 발생하고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 자본화 대상 우리 금융 비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적인 성격 계정 과목이지만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유형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들어가는 임시 계정이었다가 완성되면 이제 대변에 써서 전부 다를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취득 시점에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해 주는 거죠. 다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영업활동에 쓸 수 있을 때에 취득 시점이 되어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취득 원가가 장부에 완성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유형 자산들을 쓰면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돈이 들어갈 때 우리는 쉽게 표현했을 때 돈 많이 들어가면 자본적 지출, 돈 작게 들어가면 수익적 지출. 그럼 돈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내용 요소를 증가시키거나 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시키거나 용도 변경, 4층 건물을 10층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가치가 증가해?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있지만 제가 의미를 이해하자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라면 건물, 자동차라면 차량 운반구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럼 지출 시에는 자산 처리하고 그 돈이 합쳐져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 돈이 지출된 게. 그럼 지출했을 때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 건물이면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했대. 그럼 건물이라고 처리할 거고. 우리 자동차 엔진을 교체했대.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할 거고. 그럴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가 거의 대다수예요. 혹은 우리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거 있죠. 자동차 엔진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계장치 성능 유지를, 능률 유지를 위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고쳐야 되는 게 있대. 그런 거는 우리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런 건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고, 이건 전부 다 그냥 지출할 때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수선비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뭐 고치면 수선했다라고 표현하죠. 고치는 걸. 안 하나요? 그냥 고쳤다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 수선이라는 건 뭐 고쳤다는 건데 계정 과목으로도 수선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차량 유지비라고 써요. 자, 그럼 우리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들어갔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성격이 매우 강해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할 수밖에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큰데, 그 이유가 비용을 처리를 하면 이익이 작아지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비용을 처리하고 싶어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법인에게 내년은 없어요. 일단 올해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내년에 비용 처리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 좀 당장 해야 돼요. 내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내년에 대한 생각은 어디 있어? 그죠? 조세 전략에선 세율이 미래에 감소되지 된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은 무조건 나중에 세금 낼수록 이익이에요. 그럼 비용 처리를 빨리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 대놓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자본의 친구는 자산이다 생각해서 자산, 유형자산 개정 항목으로 쓰시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수익의 친구는 비용이다. 그래서 수선비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돈 들어간 거는 수선비 써도 되고 차량 유지비 써도 되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 써라고 대놓고 적어놨어요, 문제에. 그러면 좀 편하겠죠. 이 차량 유지비는 뭐 차 고친 것만이 아니고 차에 기름 넣거나 차에 들어간 무수한 많은 비용들을 차량 유지비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걸 봤는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우리가 이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자산들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비용화시키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금액으로 상각을 얼마 달았다고 표현할 거니까 얼마에 사왔는지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얼마간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얘를 처분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잔존가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았을 때에 이제 매년 사용하는 내용연수 동안 달아가는 감가상각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계산을 하는 추정법을 쓰는 거죠. 실제 얼마 달았는지는 모르잖아, 사실. 우리가 1년간 자동차 샀을 때 얼마치 달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추정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자, 정해법은 제일 쉬워요. 정해법 계산할 때는 일단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해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거고, 그럼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매년 사용하는 내용연수 동안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n분의 1 한다라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우리 정해법이에요. 매년 같은 방법. 그럼 회계 처리할 때는 우리는 직접법과 간접법 중에 유형자산은 무조건 간접법으로 상각을 해야 돼요. 간접법이라는 것, 제가 직접적으로 대변에 개정 과목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취득원가는 그대로 살려놓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달아서 얼마에 샀는데 얼마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누계액, 매년 감가상각하는 만큼이 쌓여가는 금액을 장부상에 쌓아둬서 보여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한편 정률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정률법은 우리 정해법처럼 매년 같은 방법이 아니라 1차 연도의 상각비를 높이 잡는 방법이에요. 상각액을.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부가 정해놓은 업종별, 연도별 정률이 있어요. 그 정률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취득원가의 정률 곱한 게 1차 연도의 상각비라는 거예요. 그럼 2차 연도면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이 미상각 잔액이겠죠. 얘가 감가상각 한 거니까 올해 1차 연도에 하면 미상각 잔액은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니까 120만 원에서 1차 연도 감가상각한 이 금액을 뺀 금액이 미상각 잔액일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을 그냥 또 0.41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안 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계속 0.451로 곱해가다가 마지막에 잔존가액 20만 원을 남겨놓는 그런 방식이 정률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미상각 잔액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장부가액은
장부에 기록된 그 계정 과목의 금액에 가상 계정이 있으면 더하고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는 거예요. 근데 유형자산에 그래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가액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제가 기본이라고 표현한 건 나중에 정부 보조금 받아서 살 수도 있거든. 그럼 정부 보조금 받아서 산 부분은 내 거 아니라고 걔도 차감 계정 달아버릴 거예요. 그럼 차감 계정이 있다는 건 전부 다 빼버려야 장부 금액이라는 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일단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 금액이다 하고 꼭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취득한 우리 유형자산을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처분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취득원가를 썼어요. 취득원가는 사올 때의 취득시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써두고 나서 절대 손을 안 대거든.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는 것만 쓰지 취득원가는 그대로 장부에 취득할 때 쓰고 나면 손을 안 대죠. 심지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더해주고 있을 거예요. 자본적 지출이면 대변에 돈 주고 차변에 건물이라면 건물에 들어간 거면 건물이라고 써서 합쳐지도록 만들어 둘 거예요. 그랬다가 처분하게 되면 얘를 지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감가상각했던 누계액들을 지워주는 게 장부에서 처분 지우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았다면 돈 얼마 받는지를 써서 장부 금액과 받은 돈의 금액 차이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재해로 얘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장부 금액만큼 재해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하면 우리는 장부 금액만큼 지우면서 손해본 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처분은 제가 장부에서 지우는 거란 이야기 계속 하죠. 지우면서 이 60만 원짜리 자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써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건물을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금 사용 중이던 건물 철거 말고 또 철거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요? 그렇죠. 토지 취득할 때에 제가 처음 취득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이야기할 때쯤이었어요. 이야기할 때 땅을 사면 땅을 샀는데 기존 한 건물 공양 건물을 짓고 싶어서 땅을 샀다고 했죠. 그때 예를 들 때 근데 거기에 내가 쓸 생각이 없고 흐름한 그냥 오래된 건물이 있는 거예요. 땅 파는 사람이 그 건물을 없애고 팔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그것까지 다 사서 그 건물을 철거하면 이때 들어가는 건물의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거죠. 한 번도 쓴 적이 아니야. 이때 이 건물은 내가 쓰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땅 쓰기 위해서 철거한 거예요. 그럼 토지 취득 시 부대 비용인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얘는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지우는 거잖아. 그럼 사용 중이었던 건 그때가 유형자산이었죠. 그래서 이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지우면서 손해본다라고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철거비는 이거로 쓴다. 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거래 상황을 인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자, 다음 이제 무형자산을 볼게요.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똑같은데 형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럼 무형자산에서 꼭 기억하실 건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건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업권은 우리가 외부 구입은 인정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하지만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자, 무형자산은 인식 안 한다가 아니에요. 영업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업권.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지. 우리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 그럼 왜 이야기했어? 내부 창출한 거 인정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건 당연히 그 국가 차원에서 장려를 해요. 중소기업들은 더 개발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더 장려를 해요. 그 영업권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계정 과목들 보면 끝에 글자가 여비료가로 끝나면 비용이에요. 사실 거의 다. 여비료가라는 건 급여, 뭐 무슨 비, 그리고 뭐 보험료, 세금과 공과 이런 것처럼 여비료가로 끝나면 비용인데 유일하게 개발비만 비용이 아니에요. 항상 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좀 저렴하게 수업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계정 과목 봤을 때 끝에 글자가 여비료가면 비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순수하게 개발비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얘만 자산인 거지 앞에 수식어 붙은 애 있죠. 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다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끝에 B자로 끝나는데 비용 아니네. 유일하게 얘인데 이 개발비라고 인식을 하려 그러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돼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다는 건 우리는 정의 내려보지 않았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효과가 매우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많은 자산의 인식 요건들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충족했을 때 그때만 우린 자산으로 인식하지 조금이라도 불충분하다. 그러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강조하는지는 미래에 이론 문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애매하다? 그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애매한 거 그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애매하면 바로 비용이다라고 결과를 보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무형자산도 우리가 영원히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가치가 하락을 할 건데 무형자산 상각은 모든 상각 방법을 다 쓸 수가 있고 유형자산이 쓰고 있는 모든 상각 방법을 무형자산도 다 쓸 수가 있는데 근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면 그때는 정해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하지만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내용연수를 20년 초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자산하고 다르게 유형자산은 뭐 고철값이라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래서 우린 잔존가액이 있겠지만 무형자산 20년 넘게 쓴 걸 가지고 이걸 나중에 얼마 받을 거야. 잔존가액이라는 게 참 신뢰성 있는 측정치의 금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회계 처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직접법으로 대변의 개발비다, 특허권이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변에다가 써서 우리는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서 자산 금액을 줄여갈 거예요. 차감 계정을 안 달고 하지만 차감 계정을 달고 싶으면 달 수는 있어요. 달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무 말 없으면 직접법으로 상각하는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임차보증금, 뭐 부동과 수표 이건 우리 기타 비유동자산 이야기죠. 기타 비유동자산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일단 전세권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봤다는 거 기억하자. 그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무형자산이랑 섞여 있으면 전세권을 왕따 시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부동과 수표, 거래처 쓰는 거 잊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한 거죠. 자, 다음 우리 유동부채 계정 과목 봤는데 웬만한 거 쭉 다 우리가 아는 거라서 복수처럼 이야기하다가 69페이지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무조건 기억하자라고 했죠. 우리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볼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장기 차입금이라는 건 비유동 부채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장기 차입금으로 우리 재무상태표에 남겨둔다는 것. 그런데 장기 차입금이 기간이 경과하면은 이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유동부채로 바꿔주게 되는데 그걸 유동성 대체라고 하고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를 꼭 써야 되고, 대체한다라고 하면 그 계정 과목을 일단 지우기 위해서 자기 자리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 대신 쓰고 싶은 애를 걔 자리에 쓰는 거죠. 이게 대체하는 분계예요. 그렇죠? 지우 애를 자기 자리에 반대로 쓰고 장기 차입금은 반대로 쓰고 그 자리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장기 차입금은 지워져서 장부에 없겠죠. 그래서 이대로 상환한다라고 하면 유동성 장기 부채를 지워주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다음 비유동 부채 넘어가서 자, 사채라는 걸 봤었는데 사채는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자, 우리 실기 목적으로 생각할게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채를 발행했대. 대변의 사채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할게. 차변에 돈 받는데 액면가보다 실현되는 돈이 작으면 손해본 돈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액면 금액보다 돈 더 많이 받으면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실 분계 실기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시작이 무조건 발행하면 대변에 액면가 쓰는 거. 제가 사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액면가로 기록해라. 왜냐하면 이 금액을 갚아야 된다고 나도 알아야 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 우리 상법이 무조건 이 금액 갚아야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액면가 쓰는 거 얘가 지금 어제 봤던 게 처음이잖아. 다른 건 액면가 쓰면 다 틀린 거고 얘는 거꾸로 액면가 안 쓰면 틀린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론상으로 봤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 할인이니까 줄인다는 느낌은 들죠. 그럼 사채는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 366년짜리라서 그래서 대변에 쓴 건데 얘를 줄여줄 거니까 차변에 차감 계정으로 있는 거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가상 계정으로 액면가보다 많이 받은 초과액이에요. 그래서 가상 계정은 같은 쪽에 써야 합쳐질 거잖아. 더해질 거라서 자기 자리 쪽에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사채 발행하면서 재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하거나 할증 발행 차금에서 빼게 되는데, 사채의 발행 그 사채 장부 가액은 사채 발행 가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가액에서 차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이론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분계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도 매우 훌륭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퇴직급여 총당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하는 건 사실 이론상 근거는 단기에 발생한 직원의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에요. 올해 직원 퇴직금이 증가된 만큼 올해 퇴직급여라고 해서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 처리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퇴직급여 총당부채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모아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올해 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년 설정할 거기 때문에 올해 기말에 전 직원이 그만뒀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하고, 그리고 전년도까지 설정하고 남아있는 퇴직급여 총당부채 잔액의 차이를 계산하면 올해 추가로 발생한 금액인 걸 알겠죠.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는 기말에 설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어제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얘 지원 그만뒀을 때 쓰는 거 하고 그리고 퇴직연금 상품하고 자본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